후반부 혹은 26화에 해당하는 영상이 시작되면서 안노 히데아키의 코멘트가 담긴 장면이 나옵니다. 이 내용은 자신을 지지해준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시하고 있는데 유독 눈에 띄는 5명의 여인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5명의 여인은 아마도 이 작품의 완성에 크게 기여한 사람일 테고 이런 일에 유독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사회에는 5명의 여성이 참여했는데 신지 역의 오가타 메구미, 레이 역의 하야시바라 메구미, 아스카 역의 미야무라 유코, 미사토 역의 미츠이시 코토노, 리츠코 역의 야마구치 유리코입니다. 이들에게 특별한 감사를 전할 이유는 엔드 오브 에반게리온을 제작하면서 만든 단편영화 같은 작품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작품에 아스카와 미사토, 레이 역의 여성들이 출연합니다. 아마 안노 히데아키는 수익이나 흥행을 기대할 수 없는 일에 기꺼이 출연하여서 자신의 꿈을 지지해주는 여성들이 감사했을 것입니다. 이 단편작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아스카 역의 미야무라 유코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옆에 있던 남자가 있었는데 토우지 역을 담당했던 성우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누웠던 침대 옆에는 속옷과 피임도구, 휴지 같은 것들이 어지럽게 늘어져 있고 피임도구 같은 경우 적어도 2개가 연달아 사용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야무라 유코 역시 두 사람이 만나기만 하면 서로 마사지 타임을 가지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드러내는 대사를 합니다. 레이 역의 하야시바라 메구미와 회사 동료로 나온다는 변화는 있지만 성격이나 생활 습관은 미사토와 레이를 지울 수 없는데 이건 TVA 26화 마지막에 나오는 다른 스토리와 관계처럼 또 다른 스토리를 라이브 액션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 즈음에 구상하고 있었을 러브 앤드 팝처럼 현실에서 자신의 상상력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인가를 스스로 고민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고뇌의 시기에 특별히 이익을 기대하기 힘든 작품을 안노 히데아키라는 사람을 믿고 따라준 스태프와 성우들에게 특별한 감사를 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혹시 인터뷰나 공식 매체 중에 이와 관련된 신뢰할 만한 정보가 추가로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작품을 살펴볼까요? 붉은 십자 표시에 The End of Evangelion 타이틀이 보이다가 릴리스가 붉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으로 장면이 바뀝니다. 아까의 장면과 릴리스가 매달린 장면을 겹쳐보면 이렇게 맞아떨어집니다. 마치 타이틀의 의미 중 하나가 릴리스의 정체임을 말하고 싶은 것 같은 구성은 단지 이런 화면상의 비율만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제가 별도의 릴리스 해설 영상을 만들어야 했던 이유인데 우측 상단의 영상을 시청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 장면의 구성처럼 놓은 것의 의도와 릴리스가 어떤 의미로 타이틀처럼 타인의 욕망의 끝인지 그리고 그 욕망이 이루어지면 인류는 어떤 일을 겪게 되는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겐도는 아담은 이미 자신과 함께 있다고 레이에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유이와 다시 만나려면 이 방법뿐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겐도가 말하는 유이와 만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만남의 순간이 영원히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작품 내에서 겐도가 유이를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얼마 없습니다. 임팩트가 일어나면 후유츠키가 아주 짧은 순간 유이를 본 적이 있는 것처럼 정말 찰나의 순간에 만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 신 에반게리온 극장판처럼 아들의 성공적인 이유를 볼 때 함께 그 과정을 완성시켜주는 장면처럼 짧다면 짧고 영원하다면 영원할 그 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작품에서 등장하는 실패한 자신의 모습을 내려다보며 말하던 유이의 모습은 어쩌면 자신이 바라던 재회의 순간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유이를 볼 수만 있다는 것을 제외로 친다면 실패의 경우에도 유이를 볼 수 있다는 경우도 포함하였을 것이고 아담과 그 팔을 흡수한 레이가 떠나가는 순간에 그렇게 애타게 부를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단지 만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자신이 아들 신지에게 아버지로서 해주었으면 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에 다른 모습의 초호기에게 먹히는 장면은 그런 그의 심정을 잘 표현하는 것입니다. 혹은 안노 히데아키 자신에게 아버지란 어떤 존재였는가를 나름 이해해보려 했던 시도였겠죠. 아담과 릴리스의 금지된 융합에 대해 말하는 사이 레이의 팔이 힘없이 떨어집니다. 매끈하게 자른 것처럼 떨어지는 살과 몇 가닥의 실이 보이다 끊어지고 쑥 빠져버린 뼈가 남았습니다. 다음 장면에서 바닥에 떨어진 팔이 보입니다. 이 팔을 자세히 보면 잘린 부분은 검게 변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살은 조각조각 흩어져 있고 혈액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떨어진 팔을 보면 부자연스럽습니다. 왼손과 왼팔로 직접 저 모습과 동일하게 해보시면 현재 저 모습이 왜 부자연스러운지 알 수 있습니다. 이건 현재 팔꿈치까지의 뼈가 빠져있기 때문에 벌어진 일로 레이의 육체가 붕괴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저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입니다. 아마도 레이 내부에서 발생한 요인 때문일 텐데 그건 다음 대사에서 알 수 있습니다. 겐도가 AT 필드가 레이의 모습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AT 필드에 대한 설명은 이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레이는 이 당시에 자신을 무엇이라고 규정하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자신이 바라는 모습은 특별히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주어진 형태대로 겐도의 인용으로 있지만 앞으로 그렇지 않게 됩니다. 이제 그 과정을 보겠습니다. 먼저 레이는 겐도가 시작하자는 말과 함께 AT 필드라는 마음의 벽, 즉 자신이 규정하는 자신의 모습을 이루는 가장 바깥 벽은 허물고 불필요한 육체를 버리고 겐도와 완전히 하나가 되자고 합니다. 조용히 눈을 감았고
겐도의 손이 가슴에 닿았습니다. 분명 레이의 형태는 상대의 형태를 감촉으로 느꼈습니다. 아직 완전히 AT 필드를 푼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어 AT 필드를 좀 더 풀었습니다. 그래서 겐도의 손이 피부 너머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겐도는 여전히 자신의 AT 필드를, 다시 말해서 자신의 형태를 유지한 채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의 손이 여전히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겐도의 손이 내려감에 따라 레이도 반응하게 된 것입니다. 레이 역시 겐도의 손이 자유롭게 신체를 통과하고 내부의 장기를 지날 정도로 AT 필드를 풀었지만 아직 완전하다고 볼 수는 없는 단계입니다. 그런 레이의 짧은 신음과 함께 아이캐치가 등장하고 이번 파트가 안노 히데아키가 말하려는 당시로서는 마지막 진심을 기울인 것을 알려줍니다. 장면은 바뀌어 휘몰아치는 바람소리에 둘러싸인 두 장의 빛의 날개를 편 초호기가 보입니다. 초호기의 모습이 보이고 신지의 모습으로 장면은 바뀝니다. 앞의 영상에서 설명드렸듯이 신지가 어째서인지 아스카가 있다고 생각한 곳을 보았을 때 롱기누스의 창에 찔린 흔적과 함께 눈이 튀어나오고 물어뜯긴 이호기의 얼굴이 보였고 그 머리가 달린 몸통과 남은 팔이 에바 시리즈에게 잡힌 채 생살이 씹히고 있었습니다. 놀라 커지는 동공에는 두 동강으로 갈라진 팔과 에바 시리즈가 먹고 있는 이호기의 살점, 먹기 쉬운 부분은 다 발라먹은 왼쪽 다리와 크게 한 입 베어문 나머지 손, 아직 남아있지만 장갑이 찢기고 피가 흐르는 나머지 다리가 보입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좀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 사실 이호기의 두동강난 팔은 오른팔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묘사하는 두동강난 팔은 왼팔입니다. 이게 작업 중 실수였는지 아니면 어떤 의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가 알 수 있고 알고 있는 점을 바탕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에바 시리즈는 이호기를 섭취한 이후로 무지개를 그리는 존재가 되어 자유롭게 하늘을 돌아다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걸 본 신지는 완전히 정신적 붕괴를 보입니다. 전반부에서 설명한 부정적 치료 반응의 다음 단계를 위한 충분한 절망의 단계까지 도달한 것입니다. 레이는 그런 신지의 변화를 지하 깊은 곳에서 느꼈습니다. 고통스러워하는 신지 너머로 왜곡되고 반전된 이미지가 빠른 속도로 넘어갑니다. 이때의 모습을 보면 모두 신지의 머리에 있는 지난 이야기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창작물이 머리를 지나며 고통스러워하는 사이 신지의 감정 변화는 초호기를 변화시켰습니다. 초호기가 감당할 수 없다는 듯이 꿈틀거리다 결국 사나운 손톱을 드러내며 어깨의 구속구를 스스로 파괴하였습니다. 그 즉시 두 장의 빛의 날개는 모습을 감추었고 네 장의 빛의 날개가 십자 모양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세컨드 임팩트 당시에도 아담은 4장의 날개를 펼쳤습니다. 이건 초호기가 아담과 동등한 에너지를 소유하게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2장의 날개에는 눈처럼 움직이는 부분도 있어서 마치 사람의 얼굴처럼 보이기까지 하는데 이제 곧 있을 의식 이후로 이 4장의 날개는 신지를 비롯한 초호기가 가진 가장 최외곽에 존재하는 자신들의 형태를 의미하게 됩니다. 현재는 신지와 초호기가 따로 묘사되지만 곧 있을 성은이 새겨진 다음부터 초호기의 눈빛은 사라지고 신지가 초호기에 녹아들어 하나가 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때마다 이 날개에 있는 눈동자들이 포함한 표정이 이들의 상태를 알려주는 그들의 AT 필드가 되는 것입니다. 초호기와 신지가 임팩트를 일으킬 수 있는 존재가 되자 생명의 씨앗과 함께 보내진 정지장치인 롱기누스의 창이 저 멀리 달 표면에서 아름다운 긴 그림자와 함께 모습을 드러냅니다. 롱기누스의 창은 스스로의 의지로 에너지를 발산하여 매끄럽게 달 표면에서 멀어졌고 지구에 있던 전략자위대의 정보 참모는 대기권 밖에서 고속으로 접근하는 물체를 보고합니다. 저 멀리 하나의 점으로 보이는 빛이 하늘의 모습을 보이자 후유츠키는 롱기누스의 창이라는 점을 대번에 알아챕니다. 하늘 저 멀리서 점으로 시작한 빛은 선이 되어 날아들었고 그 엄청난 속도로 날아오던 롱기누스의 창은 초호기의 목 앞에서 우뚝 멈춰섰습니다. 클로즈업된 장면을 보면 둘은 정말 종이 한 장 차이만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초호기가 곧 죽음을 맞이할 것만 같은 이 순간은 신지의 심리를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신지는 절망을 넘어 죽음을 바라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신지가 이제 죽음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인데 미사토의 죽음 때 설명드렸던 것처럼 희생은 누군가의 구원이며 그것은 또 다른 사랑의 표현입니다. 신지가 초호기와 함께 죽음이라는 희생을 할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킬 의장은 드디어 자신들이 바라던 것이 시작되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조건은 모두 갖추었습니다. 신지가 초호기에 탑승하여 말할 수 없는 절망감을 통해 일어난 변화로 희생에 쓰일 릴리스 대신 초호기가 세컨드 임팩트의 아담처럼 4장의 날개를 펼칠 만큼 AT 필드가 상승하였고 그걸 위한 에바 시리즈 역시 2호기를 통해 충분한 준비가 되었습니다. 숫자가 부족하다는 말은 총 12개의 모노리스로 표현되는 그들에게 1대1로 대응해서 총 12대의 에바 시리즈가 만들어졌어야 했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이들이 왜 부족한 수의 에바 시리즈를 가지게 되었는지는 TVA 해설 영상을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이들은 모든 것이 준비된 만큼 에바 시리즈가 원래의 모습을 갖추는 것을 주문하고 인류에게 복음을 가져다 줄 진정한 모습으로
동시에 죽음으로 사람들을 진정한 모습으로, 그것이 영혼의 안식이기도 하다면서 의식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제레가 방금 하는 말들은 종교적으로 들립니다. 인류의 지식과 지혜를 비웃고 합리적인 선택으로 권력과 재력을 움켜쥔 그들이, 인류보다 더 이성적임을 자랑하던 그들이 종교의식과 같은 이성밖의 영역으로 보이는 대사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오컬트 장르이기 때문일까요? 그렇게 간단히 말할 수 있는 걸까요? 종교적 요소가 등장하는 이유에 대한 답은 이 작품의 주제곡에서 시작합니다. 제가 이 작품에서 정신현상학을 비롯한 정신분석학과 그와 관련된 철학을 소개한 것은 주제곡의 제목인 잔혹한 천사의 태제 때문입니다. 여기서 태제란 과연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 헤겔이 제창한 태제에 대한 설명이 담긴 정신현상학을 소개해야 했습니다. 인간의 의식이 감각적 확신과 지각을 지나 힘의 원리로 특성의 조합과 분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니체가 주장한 아폴론과 디오니소스를 예로 든 개별화의 원리와 단일화의 원리에 일치합니다. 그리고 이성에 작용하여 쾌락과 법칙, 정신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인간의 법칙과 신의 법칙, 인간의 지와 신의 지, 남성과 여성, 절대 자유란 무엇이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공포는 무엇인지 대해 다룹니다. 이어서 양심을 거쳐 종교에 도달하게 되는데, 아까 내용에서 신의 법칙과 지에 대해 언급한 것처럼 헤겔 역시 당시 사회문화적 전반에 걸친 신앙적 배경을 고려한 흔적이 보입니다. 안노 히데아키는 종교라는 것을 유럽에만, 크리스트교라는 종교에만 한정짓지 않고 인류 전체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종교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착안한 것 같습니다. 왜 인간은 종교를 통해서 초월적인 존재를 만나려고 하고 그를 통해 원하는 것을 얻거나 그를 통해 알고 싶은 것이 있는 것일까요? 그건 그런 영역이 있다는 것을 인간이 인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헤겔은 종교라는 것이 진리라고 하는 절대지에 도달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절대지라는 것에 살아있는 개인이 도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불변의 진리를 경험하지 못한 인간의 유한한 인생에서 어떻게 답을 찾고 틀린 점을 발견하며 다시 답을 찾아오는 무한한 일을 할 수 있는지 고민이 되는 순간이 오는데, 이 일을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은 모든 인간의 정신을 하나로 모아 개인으로서 가진 정반합을 하나로 통합해보면 가장 최상의 태제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 보안 계획은 인류의 다음 단계를 위한 과정으로 모든 인류의 영혼이 하나로 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신현상학에서는 종교까지 통과한 절대지를 참다운 사변 철학의 생성이자 학문의 생성으로 보았습니다. 이 작품을 보시다 보면 난 애니메이션이 궁금했을 뿐인데 왜 학문적 설명이 붙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작품을 만든 사람이 그런 영향을 받은 사람이고 그 영향이 이 작품에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작품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의식을 시작한다는 킬 의장의 말이 시작되자 에바 시리즈는 씹던 이호기를 버리고 들고 있던 복제된 롱기누스의 창을 느립니다. 맞은편에서 또 다른 에바 시리즈가 창을 느립니다. 이때 날아가는 속도를 보면 수증기 응축 현상이 보입니다. 날아든 창 끝은 초기의 손을 관통합니다. 이때 장갑과 마찰로 일어나는 파란색 고열의 불꽃이 튀고 반대편으로 피가 묻은 채 꿰뚫어집니다. 두 손 모두 관통하는 사이 흔들리는 초호기를 따라 롱기누스의 창도 같이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다른 에바 시리즈는 입을 벌려서 신기한 일을 합니다. 빛으로 이루어진 날개를 입으로 물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들은 더 이상 날개를 펄럭이며 날지 않아도 되는 것에 더해 빛 에너지를 물리적으로 다룰 수 있는 존재에 도달한 것입니다. 바닥에는 먹고 버려진 이호기의 남은 부분이 그 장면을 바라보듯 있었고, 저 멀리 에바 시리즈가 초호기를 공중으로 들어올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휴가는 초호기가 구인, 즉 잡혀 끌려가고 있다고 보고가 있고, 아오바는 현재 고도는 12,000이며 계속 상승 중임을 알립니다. 아마 단위는 피트를 쓴 것 같은데 다음 장면에서 등장하는 모습을 보면 구름층 바로 위에서 초호기가 존재하고, 구름은 대개 지상 2,000에서 6,000m 사이에 있기 때문입니다. 12,000피트는 약 3,700km 정도쯤 되니까 여기서 피트를 기준으로 보고를 했다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제가 숫자 뒤에 붙은 단위를 일부러 설명을 덧붙였는데 뒤에 나오는 이해할 수 없는 고도의 설명이 필요하니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후유츠키는 제레가 초호기를 의식에 쓸 것임을 알아차렸습니다. 초호기와 신지는 하나처럼 반응하지만 아직 개별적인 존재입니다. 에바 시리즈가 구름까지 올라왔을 때 에바 시리즈는 초호기로부터 떨어집니다. 이제 초호기의 눈빛은 꺼지면서 초호기가 신지와 하나가 될 준비는 끝났습니다. 신지는 초호기가 입은 손의 상처를 동일하게 입었습니다. 아스카처럼 피가 흐르는 것은 아니었지만 초호기가 상처난 곳에 짙은 뭔가 같은 흔적이 남았습니다. 제레는 초호기에 성은이 새겨졌다고 말하는데, 이 성은은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처형당했을 때 손에 못질을 당했던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누가 희생양으로 쓰일 것인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희생양이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의미보다 좀 더 종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은 하느님의 의지에서 벗어나 독립을 선택하면서 늘 하느님 앞에서 죄를 지은 상태에 있게 됩니다.
하느님은 인간이 평소에 지은 죄를 매년 동물 희생을 통해 갚도록 했는데 이때 사용된 동물이 양, 비둘기 등이었습니다. 따라서 희생양은 원래 죄를 갚는 대속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릴리스를 잠깐 생각해야 하는데 사실 저 시점에 여전히 손에 못질을 당한 채로 있는 건 릴리스였습니다. 초호기에 구태여 성운을 새기지 않아도 원래 계획대로라면 릴리스를 희생양으로 삼도록 되어 있었던 것이죠. 릴리스가 희생양으로 준비되었다는 것은 그가 쓰고 있는 가면의 문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릴리스의 가면은 20화에서 설명드렸듯이 이 문양은 성서의 요한계시록 혹은 묵시록 5장에 나오는 7눈과 7뿔을 가진 어린 양의 묘사에 대한 스페인 타우레의 산 클레멘테 성당에서 발견된 프레스코화에서도 동일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어린 양은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키며 인류의 구원을 위해 대속물로 준비된 존재입니다. 따라서 엔드 오브 에반게리온에서 제레가 릴리스에 의한 의식을 먼저 염두에 둔 대사를 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자 그와 동등한 가치를 가지는 릴리스를 이용해 만든 초호기를 대속물로 삼은 것이죠. 계속해서 제레의 대사를 따라가 볼까요? 제레는 지금에야 중심의 나무의 부활을 이라는 말을 합니다. 지금부터 일어나는 일은 중심의 나무라는 것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의 나무인데 초호기가 생명의 나무로 변하는 데에는 어떤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걸 할 수 있게 만든 것이 그들의 노예. 에바 시리즈는 이 때를 위해 만든 것임을 밝힙니다. 에바 시리즈가 고개를 들고 가만히 있더니 점점 빛을 내면서 에너지 상승 연출이 이어집니다. 9대의 에바 시리즈가 어떤 대오를 이루고 동일하게 에너지의 상승이 일어나게 되는데 AT 필드로 보이는 무지개 빛 원반이 그들을 감쌉니다. 아우바는 에바 시리즈가 S2 기관을 해방했다는 보고를 합니다. 이 말은 초반 에바 시리즈가 등장했을 때 했던 S2 기관 탑재형인가 라는 말을 뒷받침해줍니다. 휴가는 차원 측정치가 반전되어 마이너스를 가리키고 있다고 보고합니다. 이런 차원의 마이너스라는 개념은 울트라맨에서도 등장하지만 우리는 비교적 최근에 본 적이 있습니다. 기동전사 건담 지쿠악스에서도 유사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저쪽 차원에서 이쪽 차원으로 넘어오는 설정이나 꿈을 꾸는 것, 정신이 세상을 만든다는 것처럼 안노 히데아키의 생각을 공유하며 오랜 세월을 함께 뜻을 같이 한 멤버가 기동전사 건담 지쿠악스를 만드는 일에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결국 안노의 산물이 아니냐는 의견을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신세계 에반게리온을 비롯한 다양한 다른 작품에서도 안노 히데아키는 자신만의 이데올로기를 계속 투영했기 때문에 그 사람만의 독특한 냄새가 나는 작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차원 측정치의 반전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가운데 관측과 수치화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보고를 합니다. 복잡한 데이터가 텍스트로 지나는 가운데 후유츠키는 이것이 안티-AT 필드라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AT 필드가 형태를 유지하는 역할을 했다면 안티-AT 필드는 형태를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하겠죠. 그 말이 끝나자마자 종교적 문양 세피로트의 나무가 등장하게 됩니다. 흔히 카발라라는 종교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 문양은 고대 아시리아의 부조에서도 동일한 패턴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이 문양이 등장한 것은 아까도 설명한 종교가 지식이라는 것에 대해 가지는 의미 때문입니다. 우리는 과학적 분석으로 많은 것을 이해하고 이용하지만 그건 신이 만든 것 중 우리가 관측 가능한 것의 일부입니다. 과학이나 수학 같은 합리적이라 일컫는 것들은 절대지를 장악하지 못한 인간이 신의 영역에 도달하기 위해 신의 방식을 파헤쳐서 알아낸 것에 불과합니다. 더 많은 것이 미지의 영역이며 비밀스러운 지식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명의 나무를 만들 수 있는지 모릅니다. 단지 종교라는 것을 통해 알아낸 방법이 있고 그 방법을 따랐을 때 얻을 수 있는 것임을 알 뿐입니다. 세피로트의 나무 문양이 완성되자 마야는 모든 현상이 15년 전 작품상 설정으로 2000년에 일어난 세컨드 임팩트와 동일하다고 보고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서드 임팩트의 전조임을 알아차리게 되죠. 세피로트의 나무를 이루고 있는 에바 시리즈는 점점 더 높은 에너지를 발산하여 이제는 그들의 모습조차 일렁이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지상에서도 보이는 그들의 배열은 최고의 에너지를 내더니 S2 기관이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보고가 들립니다. 그들이 발산하는 에너지 덕분에 분자 사이의 인력조차 유지할 수 없는, 다시 말해서 분자조차 분해되어 원자 단위로 재구성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말 그대로 자유자재로 형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안티-AT 필드입니다. 전략자위대의 대장은 작전이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곧이어 모든 것을 파괴하는 폭발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까 초호기가 발생시킨 빛 기둥 전체를 보기 위해서 멀리 떨어졌어야 했지만 이번엔 그것보다 훨씬 더 멀리서 보아야 시작이 보이는 엄청난 대폭발입니다. 이 폭발 뒤에 벌어지는 일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어지는 영상에서 계속됩니다. 지하의 네르프 본부는 크게 흔들립니다. 엄청난 에너지로 지표면의 퇴적층이 융해되어 버리고 있고 두 번째 충격파가 본부 주변을 굴차, 다시 말해서 파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아주 귀한 자료가 등장하는데 지오프론트의 위치와 크기, 센트럴 도그마의 위치 등이 표시된 검은 달과 그 주변에 대한 정보가 있는 그래픽이 등장합니다.
동시에 검은 달과 지오프런트에 대한 설정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폭발은 검은 달의 지름을 넘는 범위입니다. 검은 달이 설정상 13.75km의 지름을 가지고 있으므로 적어도 그 이상의 폭발을 일으켰다고 봐야겠죠. 저 그래픽은 완충 장치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휴우가의 보고에 의해서 이 폭발에 의해 검은 달의 바깥 껍질 부분이 드러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이 달이 어느 정도의 단단함을 지녔는지 알 수 있는 대목으로 주변 지층이 융해되어 버릴 정도의 열과 압력임에도 그 모습을 그대로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후유츠키는 아직 물리적인 충격파니까 완충 장치를 최대로 가동하면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말 다음에 등장하는 장면은 어느 해설가도 할 수 없었던 설명입니다. 단순히 눈 모양을 닮아서 눈이 등장했다고 하기에는 그 모양을 계속 유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정 범위까지 확장했다가 일어나는 전기적 현상까지 이번 영상에서 답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장면의 해답은 앞에 휴우가가 했던 대사에 있습니다. 먼저 휴우가는 지오프론트의 주변 지표가 융해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고체가 액체 상태로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장면에서 공중으로 날아오른 부스러기들 아래로 액체처럼 출렁이는 지표면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암석이 녹은 마그마는 온도가 800도씨에서 1400도씨이므로 검은 달 주변은 최소 800도씨 이상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대사에서 검은 달 주변이 굴착되고 있다고 표현하는데 그건 이렇게 융해된 지표가 그 자리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론가 사라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폭발이 모두 맞춰진 상태를 보면 폭발 영역만큼은 깔끔하게 드러낸 것 같은 모습입니다. 분명 지표가 융해되었다고 해도 어떤 형태로든 그 질량을 남겨야 하는데 어디론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 해답은 눈동자처럼 생긴 이 장면에 있습니다. 이 장면은 융해되어 굴착이 일어난다는 보고 다음에 일어난 현상입니다. 융해된 암석은 순식간에 공기 중으로 증발하였기 때문에 지표에 남아있지 않고 사라진 것이고 사라진 만큼 남아있던 검은 달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증발해버린 융해된 암석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이 눈동자처럼 생긴 것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버섯구름으로 보이는 이 현상은 화구가 없기 때문에 윌슨 구름입니다. 강력한 폭발 뒤에 생기는 이 현상은 공기가 순식간에 압축되었다가 정상으로 되돌아가면서 순간적으로 겪는 공기 희박, 즉 공기의 팽창으로 유발되는 단열 냉각 현상으로 생기는 구름으로 버섯구름처럼 둥근 형태부터 층운형 구름처럼 납작한 형태까지 존재합니다. 따라서 눈동자처럼 보이는 이것은 사실 폭발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생기는 유체 현상에 따른 공기의 움직임 때문에 생긴 윌슨 구름 현상입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이 한계점에 다다르자 대기가 강력한 방전 효과를 일으키는 것을 이렇게 묘사한 것입니다. 곧이어 드러난 어떤 지형은 지오프런트였습니다. 이에 초기 설정화를 비교해보면 일부 지조호의 변화는 있지만 주요 구조물이나 네르프 본부의 위치는 일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오프런트의 천장에 난 구멍은 검은 달 전체의 크기에 비해 작은 것이었기에 멀리서 바라본 검은 달의 전체 모습에서 확실한 모습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 거대한 사이즈와 비율을 잘 기억해주세요. 깔끔하게 드러난 검은 달 장면은 몇 가지 정보를 알려줍니다. 우선 구름이 나선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은 저 중심부가 저기압이었다는 의미이고 그것은 중심부가 고온의 상태였음을 알려줍니다. 그 다음으로 구름이 형성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검은 달 주변부는 구름이 보이지 않는데 일정 범위부터는 구름의 형태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폭발로 인해 변화한 지형의 영향 탓일 텐데 옆에서 보는 단면도는 이런 형태일 것입니다. 이렇게 테두리가 높을 것이라는 것은 이 장면에 드리워진 그림자의 길이로 알 수 있습니다. 분명 같은 위도의 태양광에서 설정상 13.75km의 검은 달의 그림자 길이가 이 정도면 테두리가 만든 그림자의 길이를 비교했을 때 최소 검은 달 이상의 높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검은 달의 그림자를 통해 평행선을 그어서 그 높이를 어림잡아 보면 이 정도의 비율로 높이가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높이 때문이었던지 내부에 남은 열기 때문이었던지 구름의 양은 확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따라서 저 검은 달 주변부는 구름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시의 폭발이 얼마나 큰 규모이며 그에 따른 환경의 변화를 섬세하게 표현한 제작진의 노력이 돋보이는 지점입니다. 가운데 보이는 둥근 구체를 검은 달이라고 부른 것은 하얀 달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검은 달이라고 부르는 저것은 인류의 생명의 근원인 릴리스의 알이기도 합니다. 생명의 근원이라고 했으니 시작점처럼 느껴지는 그곳에 후유츠키는 되돌아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대사를 합니다. 이건 다음 단계를 알고 있다는 것이며 그것이 릴리스에게 달린 일이라는 것은 이것을 결정하는 것의 릴리스, 즉 이 작품에서 인류의 어머니에게 달린 일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런 설정은 고대 신화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게 되면 안노 히데아키가 생각하는 신과 인간 문명의 관계, 왜 아래 형태의 생명의 기원이 있는 것인지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붉은 토지와 모든 생명이 하나의 구체로 돌아가는 설정들의 근원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겐도는 일이 시작된 것 같다면서 레이에게 자신을 유의가 있는 곳으로 데려다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겐도의 손이 있는 곳이 좁혀지더니 겐도는 설마 라면서 놀랍니다. 레이가 고개를 들며 설마가 사람을 잡는 말을 합니다. 자기 자신은 당신의 인형이 아니라며 겐도의 뜻대로만 움직이는 수동적인 의지를 가진 것이 아닌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움직이는 존재임을 밝힙니다. 그러면서 겐도의 오른팔을 통째로 흡수하며 겐도의 팔이 연결되어 있던 부분도 그 모양이 사라집니다. 겐도가 오른팔을 잡고 뒤로 물러난 사이 레이는 자신은 겐도가 아니라면서 떨어졌던 왼쪽 팔이 기괴한 모양으로 재생되더니 정상적인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실 제가 정상적인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이건 현재 레이가 생각하는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표현한 것입니다. 레이는 겐도가 애달프게 부르는 가운데 뒤돌아섭니다. 그러더니 공중으로 몸을 띄워 올라가게 됩니다. 자신이 누구이며 어떤 존재이고 어떤 능력이 있는지 아까의 과정을 거치면서 비로소 각성한 것입니다. 겐도는 부탁까지 하면서 기다려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까까지 겐도의 욕망을 바라던 것과는 달리 신지가 부르고 있다면서 신지를 향하고자 합니다. 겐도가 다시 레이를 불러봅니다. 하지만 레이는 릴리스의 앞에 다가왔고 내려다보는 것처럼 보이는 릴리스에게 다녀왔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릴리스는 음성 대신 문자로 어서 오라는 인사를 건네게 됩니다. 마치 부모와 자녀의 대화처럼 들리는 이 말이 끝나자 릴리스의 가슴 앞에서 점차 거리를 좁히던 레이는 끌려가듯이 릴리스의 가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때 모습을 상세하게 보면 릴리스가 현재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있습니다. 릴리스의 가슴이 끌리듯이 나오더니 입처럼 벌어져서 레이를 받아들였고 닫혀진 그 가슴은 출렁이며 벌어진 흔적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를 통해 릴리스는 완전히 물질화되어 있지 않으며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한 아까 레이가 가졌던 상태인 마치 인형 같은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 고동소리가 들리더니 어설프게 재생되었던 다리는 원래의 매끈한 모습으로 변하였습니다. 사람의 다리 모양이 달려있었던 이유는 인류의 현재 모습이 어머니 릴리스가 지금까지 경험한 생존에 가장 적합한 모습이라고 생각한 그 영향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영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제 스스로 원하는 모습을 생각하게 된 릴리스는 이제 신지를 통해 그리고 아담을 통해 보다 진보한 새로운 형태의 인간을 탄생시킬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릴리스는 변화하였습니다. 릴리스의 손에 박혀있는 모세는 릴리스의 가면과 동일한 7눈의 재래 문양이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희생제물이 되었을 릴리스는 스스로 그 속박에서 벗어납니다. 마치 저절로 빠지듯이 보이는 이 장면의 이유는 잠시 후에 릴리스가 일으키는 엘시엘의 물보라에 있습니다. 그때의 모습을 보면 손에 박힌 목과의 마찰로 피부가 뒤로 딸려 나오며 쫀득하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양손이 자유롭게 풀려나자 십자 구조물에서 내려온 릴리스는 엘시엘 위로 착지합니다. 엘시엘이 물보라를 일으키며 사방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이건 릴리스의 신체가 이전보다 더 많은 질량을 가질 정도로 물질화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얼굴에 가면이 떨어지는데 이 가면 뒤의 얼굴에는 설정이 있습니다. 특전 영상의 설명 중에 릴리스의 가면 언급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처음부터 그 가면 뒤에는 눈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자신이 어떤 의미이며 어떤 존재인지 규정할 수 없는 인간의 필요에 의해 재생된 존재로서 자신의 모습을 이룰 근거가 부족하여 생긴 현상입니다. 마음의 형태가 정해지지 않았으니 당연한 일이겠죠. 하지만 이제 레이를 흡수한 뒤 변화합니다. 한 가지 새로운 의문점은 그동안 우리가 리츠코가 총에 맞아 엘시엘로 떨어지고 곧장 엘시엘로 녹아든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릴리스의 가면이 떨어진 직후의 장면을 보면 리츠코의 시신은 여전히 그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다리는 스타킹과 같은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해도 팔은 여전히 그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리츠코의 LCL화는 적어도 이때까지는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릴리스가 천천히 상체를 일으킵니다. 척추의 형태가 변화하고 몸의 모습이 변화합니다. 떨어진 릴리스의 가면 뒤로 스스로 모습을 갖추는 것도 보여집니다. 겐도가 안타깝게 지켜보는 가운데 네르프 발령소에서 에너지 관측 데이터가 표시됩니다. 빠르게 상승을 그리던 그래프는 터미널 도그마의 포인트 00에서 생성된 에너지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어떤 파장도 어떤 열도 없는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AT 필드를 분석해서 판명해보니 블루였습니다. 마야는 놀라서 사도인지 물어보지만 휴우가는 인간이라는 평소와 모순된 답을 내놓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압니다.
이 모순처럼 보이는 대답이 정답이 되는 조건과 그 이유를 말이죠. 휴가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거대 레이로 변한 릴리스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바닥을 통과하여 몸을 일으킨 거대 레이는 몸집을 점점 키우면서 발령소를 지나가게 됩니다. 이때 바닥에서 올라오는 손을 스친 마야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비명을 지릅니다. 그녀가 머리를 감싸지며 비명을 지르고 고통스러워하는 이유를 리츠코가 엘시에라되어 거대 레이에게 흡수된 뒤 방금 일어난 스침으로 그녀의 사망을 알게 된 것으로만 생각했는데, 아까 살펴보았듯이 거대 레이가 몸을 일으키는 순간에도 리츠코의 육체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녀의 비명과 고통은 다른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타이밍에 흐르는 배경음악의 제목에 있는데 신지까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늘 높이 구름 위로 4장의 날개를 가진 초호기가 보입니다. 축 늘어진 그 모습에서 신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아무런 의식 없이, 아무런 의지 없이 늘어진 고개처럼 신지는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 들려진 미사토의 마지막 유품이 마치 신지에게 물어보는 것만 같습니다. 그녀처럼 타인을 위해 희생할 준비가 되었는지 말이죠. 하지만 신지는 손을 돌려 미사토의 유품을 떨구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지며 고뇌하게 됩니다. 젠장이라는 말을 되풀이하는 신지와 초호기의 주변에 에바 시리즈가 빙 둘러서 대열을 유지하고 있었고, 거대 레이가 누웠다 일어나듯이 상체를 일으킵니다. 이제는 누가 봐도 레이의 형태를 하고 있는 릴리스는 일어났던 힘의 반동을 주체하지 못할 만큼 휘청였습니다. 그녀가 거친 호흡과 함께 가까이 다가서며 얼굴을 들었을 때 신지는 공포에 질린 얼굴로 지켜보고 있었고, 그런 신지의 앞에 나타난 얼굴은 분명 레이였지만 눈이 휑한 구멍만 나서 그 속에 붉은 빛이 그대로 보이는 기괴한 모습이었습니다. 신지가 아야나미 레이라고 이름을 부르자 휑한 눈구멍이 감았다 뜨더니 눈을 형성하며 바라보게 됩니다. 순간 더욱 놀란 신지는 비명을 지르며 이 신성한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신지는 마야처럼 거대 레이에게 접촉한 적도 없는데 대체 왜 비명을 지르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어지는 영상에서 계속됩니다. 신지에게 거대 레이가 다가옵니다. 그런 거대 레이의 눈이 있을 자리 너머로 붉은 빛이 반짝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 이런 붉은 빛은 영혼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누구의 영혼이었을까요? 이 거대 레이는 누군가가 부활한 대상입니다. 지구에서 최강으로 군림했던 신을 거역한 천사 혹은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거대 레이가 눈을 뜨자 신지는 비명을 지릅니다. 대체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그 이유는 나가이고의 작품 데빌맨에 있습니다. 잠깐 되짚어보면 거대 레이 때문에 놀라는 사람은 둘뿐입니다. 마야와 신지입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이 둘만 비명을 지르는 이유는 이 둘만 직접적이나 간접적으로 거대 레이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마야는 직접 그녀의 손이 지나갔고 신지는 두 손 사이에서 레이와 마주하였습니다. 이런 행동이 공포와 비명을 낳는 이유는 아마도 데빌맨에서 료와 아키라가 했던 행동, 악마의 형상을 뒤집어 쓰고 지구의 과거를 보았던 것과 같은 이유여서일 것입니다. 과거의 지구상에서 존재했던 생명체들은 어떤 생존 경쟁을 했으며 그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잔인하며 하루하루 긴장 속에 살 수밖에 없는지, 오로지 상대를 죽이는 것만이 삶의 의미인 시절을 보고서 아키라는 엄청난 공포가 밀려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데빌맨의 계보도에도 포함되는 이 작품은 후도 아키라와 마찬가지로 마야와 신지가 거대 레이와 직간접적인 접촉을 통해 과거의 지구상에 존재했던 생명체들이 했던 투쟁의 역사를 보았을 것입니다. 신지가 과거의 역사를 모두 들여다보며 비명을 지르는 사이 제레는 에반게리온 초호기의 파일럿에 결여된 자아를 가지고 사람들의 보안을 이라고 함께 외치자 킬 의장이 세 번째의 응보의 때가 지금이라며 그것이 세 번째 동일한 사건임을 알려줍니다. 서드 임팩트의 시작인 것이죠. 이 말과 동시에 양산형 에바의 날개 안쪽에서 검은 영역에 여러 개의 눈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눈은 데빌맨의 눈과 동일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설명드린 데몬에서 인간과 결합한 데빌맨처럼 기존의 생명체와 다른 생명체가 결합하여 등장한 데몬들처럼 기존의 인간과 에반게리온이라는 유기체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종의 등장을 유도하는 과정임을 부각하기 위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과연 태고의 이야기부터 거대 레이가 담고 있고 그 안에 생명체의 진보가 담겨있는 존재가 있으며 이렇게 멀리까지 갈 일인가 하고 의문이 드신다면 거대 레이가 등장하는 순간부터 나오던 배경음악을 찾아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시작으로의 도피로 이름 지어진 이 배경음악은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신지 개인의 시작이자 지구라는 공간에 있었던 모든 생명체의 시작을 보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초호기를 둘러싸고 있던 에바 시리즈는
배열을 바꾸어 서로 대칭이 되도록 정렬합니다. 이들이 자리를 잡자 선으로 이루어진 어떤 패턴이 나타납니다. 이런 형태의 문양이 등장하는 것을 두고 다양한 분야와 다양한 방면에서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직접 동심원을 그려서 비교도 해보았는데 가운데 솟은 부분은 파동의 간섭으로 생긴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관측 이미지가 없어서 과학적으로 논하기는 어려웠고 종교적으로 앤드리스 노트라고 불리는 이런 문양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문양은 일본과 중국 등 아시아 문화권과 북유럽 문화권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현재의 타임라인이 종교 영역을 지나고 있는 과정이므로 공통 의미인 영원, 하나가 됨, 무한함과 같은 종교적 의미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과학적인 요소 역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들의 다음 장면을 보면 양산형 에바 5호기부터 13호기까지 각각 다른 유닛임에도 스크린의 정중앙에 모두를 에바 13 하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오바의 보고에 해답이 있습니다. 에바 시리즈의 AT 필드가 공명했다고 하는데 물체의 고유 진동수가 외부의 힘에 의해 진동하며 더 증폭되는 현상을 공명이라고 합니다. 이미 스스로 진동하여 높은 에너지를 가지게 되었음에도 서로 진동을 증폭시키는 보강 간섭을 통해 더 큰 에너지를 가지기 위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이들의 배열과 이 그래프를 비교하면 양산형 에바 5호기부터 12호기까지는 위치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들이 같은 진동수를 가지게 되었으며 마기는 이것을 같은 고유 진동수로 보았기 때문에 모니터 한가운데에 에바 13만이 위치가 정확히 표시되고 나머지는 인식 코드에 따른 존재만 나타낸 것입니다. 여기서 외부의 힘으로 작용한 것은 거대 레이였을 것입니다. 에바 시리즈는 즉시 거대 레이의 영향을 반영합니다. 벌어지는 입으로 튀어나오는 것은 거대 레이의 모습이 징그럽게 뒤엉키고 반복되는 것이었습니다. 차례차례 이렇게 변하는 것을 보며 신지는 점차 이성을 잃어갑니다. 데빌맨에서도 후도 아키라에게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후도 아키라는 사랑했던 미키와 동료들이 살해당하고 토막난 것에 더해 장대에 꽂은 채 불길 속에서 기뻐하는 사람들 속에 있는 것을 보고 충격에 빠져 이성을 잃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아스카를 의미하는 2호기를 토막내어 먹었고 레이의 모습을 갖추고는 있지만 기괴하고 이상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보고 이들이 정상이 아닌 마치 괴물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마지막에 뼈와 기관이 보이는 레이의 시선이 자신을 향하자 신지를 지나가는 이미지는 모두 레이와의 기억이었습니다. 신지는 견디지 못하고 비명을 지르고 초호기는 포효하며 가슴 한가운데가 벌떡이더니 코어가 튀어나와 버렸습니다. 신지의 고통을 표현하려는 듯이 그래프가 등장합니다. 정신그래픽 표시라고 명시되어 있는 이 그래프는 에이텐 신경계의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에이텐 신경계는 이 작품의 처음부터 함께한 것인데 이 신경계는 도파민을 분비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서 삶의 의욕과 창의력, 행복감도 줄 수 있지만 지나친 몰입과 중독, 대인관계 부족, 피로 등 부작용도 있습니다. 0부터 플러스 30까지 구간은 치솟다가 플러스 30부터 플러스 60까지는 선이 엉켜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60부터 플러스 90은 단계적으로 떨어지는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전체적으로 더 떨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건 신지가 도파민의 부작용을 경험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울러 창의 활동의 한계를 느끼고 있었던 안노 히데아키 본인의 이야기이기도 하겠죠. 삶의 의욕이 떨어짐에 따라 죽음 충동인 데스트로도가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이런 전체적인 상황을 두고 후유츠키는 신지의 자아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코어에서 빛이 사라지고 신지 역시 더는 싫어 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마치 기도하듯이 미사토의 목걸이를 들고 있던 신지에게 카오루가 말을 걸어오기 시작합니다. 신지가 반가워하며 고개를 들자 카오루가 그 앞에 나타나 있습니다. 신지는 점점 경계가 흐려지면서 카오루를 바라보고 있었고 그런 카오루는 뒤에 거대 레이를 달고 있는 이상한 모습이었습니다. 카오루가 팔을 뻗어 초호기에게 다가갑니다. 이렇게 팔을 뻗는 동작은 아담이 세컨드 임팩트를 일으키게 되었을 때에도 보였고 지금도 보이며 앞으로도 보입니다. 이런 동작은 파일럿의 어머니들 역시 했던 동작입니다. 이건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그 사이에 존재하는 동일시라는 개념과 최초의 타인인 어머니의 욕망을 욕망하는 자녀를 설명하는 장치입니다. 신지는 카오루의 손길을 받아들입니다. 점점 경계가 희미해지고 눈을 감으며 눈물이 흐르면서 신지는 고통스러운 자신의 삶을 긍정하게 됩니다. 카오루의 손이 더 가까이 다가가자 마치 눈을 감듯이 날개의 눈 문양이 모습을 바꾸고 빛의 날개는 사라지게 됩니다. 이제 고통스러운 삶은 더 이상 신지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레이 혹은 카오루 혹은 릴리스가 바라는 대로 되도록 자신을 내어주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포함한 어떤 결과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는 것은 코어에 가까이 다가오는 롱기누스의 창과 그에 맞춰 변화하는 솔레노이드 그래프, 자의식 패턴 그래프의 변화로 알 수 있습니다. 솔레노이드 그래프가 반대로 움직이면서 신지는 자신의 최외곽 경계를 풀어버립니다. 아오바의 보고처럼 자아 경계를 약체화시켜버린 것이죠. 휴우가도 AT 필드의 수준을 패턴 레드로 보고합니다.
후유츠키는 사도가 가진 생명의 열매와 인간이 가진 지혜의 열매, 이 두 가지를 모두 손에 넣은 에바 초호기는 신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열매에 대한 내용은 이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과 동시에 초호기의 코어가 벌어지더니 롱기누스의 창을 받아들이고 형태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는 초호기의 모습이 보입니다. 초호기가 몸통과 팔, 머리 등은 온몸이 나선으로 꼬여 변하더니 작은 가지들이 뻗어나옵니다. 후유츠키의 설명대로 생명의 나무로 환원된 것이죠. 후유츠키는 그렇게 불리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종교적으로 없음이자 모든 것을 의미하는 무에서 방주처럼 인류의 생존을 향할 것인지 악마처럼 인류의 멸망을 향할 것인지 생명 그 자체를 다루는 역할을 맡게 된 이카리의 아들 신지에게 달려있다고 말이죠. 마야는 자신들이 옳은 일을 한 것이라고 믿고 싶어합니다. 아마도 거대 레이를 스치면서 과거에 있었던 잔혹한 생존 경쟁의 모습과 앞으로 일어날 생존 경쟁이 그녀에게 그동안 이 조직에서 일한 것의 결과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초호기의 코어와 롱기누스의 창이 결합한 부분부터 눈이 여러 개 등장하고 심지어 겹치는 것들도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눈은 신 자체를 의미하거나 신격 혹은 신의 권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후유츠키가 했던 신지가 신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대사 안에서 이해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제 카오루의 모습이 레이로 바뀌면서 유이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지금의 레이는 신지 자신의 마음, 신의 바람 그대로라고 말이죠. 다시 말해서 거대 레이, 즉 릴리스라고 하는 타인이 가진 욕망은 이제 신지의 욕망과 일치합니다. 레이의 목소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묻습니다. 이때 여성의 가슴 스케치가 지나가는데 그 의미에 대해서는 이 영상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제 신지의 경계는 일렁이는 물결처럼 경계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신지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일렁이는 물결처럼 되어버린 신지의 모습을 따라 눈물일지 모르는 한 방울의 물이 파동을 일으킵니다. 먼저 무대 조명이 보입니다. 멀리서 보이는 석양, 흔들리는 그네, 산과 나무까지 포함하여 모든 것이 대칭적인 세계, 모래밭과 그네만 있는 공원이면서 세트로밖에 보이지 않는 공간입니다. 제가 방금 드린 설명은 블루레이 특전에 있는 제26화의 스크립트를 그대로 읽어드린 것입니다. 계속되는 스크립트의 내용을 따르면 모래성이 모래밭 한가운데 세워지고 있고 그 양쪽에 어린 소녀들이, 가운데는 3에서 5세의 신지가 서서 내려다보고 있는 설정입니다. 바로 여기에 신지가 보는 우리를 등지고 서 있는 것입니다. 저 무대는 어린 신지가 느꼈던 버림받는 것에 대한 공포에 대해 우리에게 생생하게 전달할 무대입니다. 울리는 풍금소리에 맞추어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는 일본 동요 주먹 쥐고 손을 펴서입니다. 오페라를 원곡으로 하는 찬송가 주여 복을 구하노니를 동요로 고쳐서 부른 곡입니다. 이 노래를 듣다 보면 의문이 하나 들어야 합니다. 이 노래를 연주하는 사람도 부르는 사람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신지와 함께 열심히 모래성을 마저 만들자고 합니다. 목소리를 듣고 신지의 주변에 사람이 있는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마침 양쪽에 소녀들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클로즈업된 모습을 보면 서로 다른 인종적 특징을 가진 인형입니다. 스크립트에도 사람이 만든 것으로 적혀있는 이들은 연주자와 노래를 부르는 아이들처럼 여기에 존재하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으로 여겨지게끔 만들어진 우리를 착각하게 하려는 교묘한 장치입니다. 갑자기 여자의 목소리는 어머니가 왔다면서 반가워합니다. 어머니는 다가오지 않습니다. 신지 옆에 있던 소녀 인형들의 손을 잡고 그 어머니는 퇴장합니다. 이 어머니의 정체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 신지가 따라가 보려 했는지 무대와 무대가 갈라진 곳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힘으로 뛰어넘을 수 없는 것을 깨닫고 다시 되돌아가 혼자 모래성을 쌓습니다. 저 건너편에 있던 여성은 미사토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설명드린 스크립트에 정식으로 이렇게 써 있는 사실입니다. 제가 줄곧 미사토가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것은 인격장애의 치료에는 가족의 역할이 중요하고 미사토는 아스카 신지와 함께 가족 공동체를 유사하게 구성하였음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미사토는 어머니 역할을 하므로 신지에게 결여된 것이 무엇인지 밝혀내는 일을 합니다. 신지는 자신을 데리러 올 사람이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신이 버림받는다는 공포감이 밀려와 해가 지도록 모래성을 다지는 일에 열중합니다. 하지만 더 어둑해지고 가로등이 켜지도록 자신을 데리러 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신지는 드디어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버림받는 것에 대한 공포가 충동적인 난폭한 행동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신지는 그렇게 자신이 쌓은 모래성을 무너뜨리지만 망가져버린 그 성을 보고 자신의 충동적인 행동에 반성하듯이 혹은 그 성을 다시 쌓아야 아까 그 아이들처럼 누군가가 데려가 주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었는지 울면서 그 성을 다시 쌓았습니다. 이런 급작스러운 감정의 변화는 전형적인 인격장애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이제 잠시 아스카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아스카가 거친 말과 표정으로 당신 같은 사람을 보면 짜증이 난다고 합니다. 이런 아스카의 상대는 신지였습니다. 그런 아스카에게 자신같이 말이지 그 말을 되돌려 주었습니다. 아스카도 인격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사별한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14세의 소녀가 되어서도 여전히 영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아스카가 잠꼬대로 어머니를 찾는 장면에서 신지는 어머니라는 말을 다시 되뇌입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되고 싶었던 사람, 미사토가 등장하게 됩니다. 지금 갑자기 아스카와 미사토가 끼어드는 것처럼 느껴지시겠지만 사실 이건 TVA 25화와 26화에서 각각의 케이스로 구분해서 소개했던 것을 대사를 넘겨받는 방식으로 변환한 것입니다. 다시 미사토의 경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결국 신지의 진짜 어머니는 될 수 없었던 그녀도 인격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장면에서 미사토를 볼까요? 미사토는 일주일이나 카즈와의 성관계에 몰두해 있었습니다. 놓여진 인스턴트 음식의 흔적이나 음료캔의 모습을 보면 제대로 된 생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점점 요령을 잡아가고 있다는 말은 이런 관계를 시작해본 지 얼마 안 되었다는 말이고 그만큼 많은 횟수를 해보고 있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미사토는 자신이 성관계에 몰두했던 시기를 두고 자신이 여기 있다는 확인하기 위한 방법이었을지 모른다고 말합니다. 미사토의 이런 가치관을 이해하기 위해서 TVA 25화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어린 미사토는 엘렉트라 컴플렉스를 겪고 있었으며 여성으로서의 행복이 남근에게 있다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존재 자체나 존재 가치 여부를 찾는 방법은 성관계라는 하나의 지점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아스카는 외로운 어른들이 서로 위로하는 거 아니냐고 하고 리츠코는 몸이라도 필요로 하는 것이라며 미사토는 자신이 필요하다는 느낌을 받게 되어 기쁘다며 각자 자신이 가진 성적 가치관을 내보입니다. 아스카는 마지막 미사토의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너무 쉽게 자신에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자기 가치의 증명 방법이 다른 아스카의 생각을 말합니다. 이야기가 이렇게 오가는 중에 미사토는 발끝까지 표현되는 감정의 고조를 느끼고 있었고 그걸 지켜보는 신지가 있습니다. 신지는 자신이 모르는 미사토의 모습이 있다는 것 때문인지 아니면 미사토가 이런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 때문인지 몰라도 인상을 찌푸리며 그 광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미사토는 신지에게 이런 모습도 자신이라며 인정합니다. 참고로 TVA 25화에서는 같은 상황을 두고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마도 이 지점에서 신지의 미사토에 대한 신뢰가 깨어졌을 것입니다. 아스카는 미사토의 거친 숨결 속에서 자신도 어른이 되면 같은 일을 하게 되는 건가 라며 통과 의례처럼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장면이 바뀌면서 아스카는 키스할지 누군가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미사토는 단호하게 안 돼라고 했고 아스카는 무서워하는 거냐 말했습니다. 미사토가 옷을 갈아입으며 어린이가 할 게 아니야 라고 선을 긋습니다. 지금 이 장면들은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미사토와 아스카가 각각 어떤 누군가와 대화한 것을 교차해서 내보낸 것입니다. 증거가 있어야겠죠. 우선 아스카는 미사토와 같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같은 옷을 동시에 입은 적이 없기 때문에 저 옷은 한 벌밖에 없는 것이라 보아야겠죠. 그리고 미사토의 집 내부 설정은 이렇습니다. 아까 미사토가 옷을 갈아입는 장면은 거실에서 미사토의 방을 바라본 각도이고 미사토는 거실의 누군가를 향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스카가 이야기하는 장면은 주방에서 옆자리에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사람은 각각 다른 상황과 시간에 누군가와 이야기를 한 셈입니다. 그게 신지인지 혹은 보는 우리에게 한 것인지 느끼신 대로 감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스카는 그럼 한다 하면서 다가옵니다. 이제 신지와 마주선 아스카는 걸음을 멈추었는데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내 곁에 오지 말라며 화를 내는 것입니다. 신지가 알고 있다고 대답하자 신지의 다리를 걷어차면서 알 리가 없다며 화를 냅니다. 신지에게 계속 날선 대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갑자기 장면의 톤이 바뀝니다. 이건 신지가 아스카의 말을 들으면서 느끼는 혼란스러움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스카의 눈을 바라보았고 아스카의 입술이 욕망을 표현하는 것처럼 느낍니다. 아스카의 가슴을 보았고 신지는 주눅 들어있는 표정입니다. 아스카의 목 언저리와 다리까지 보았습니다. 신지의 모습이 여러 겹 겹쳐 보이면서 신지는 알 리가 없잖아 라면서 반박합니다. 아스카의 공격적인 말에 혼란스러워하던 신지는 점차 확신에 찬 표정으로 왜 자신이 알 수 없었는지 설명합니다. 과거의 장면들이 등장하면서 그동안 아스카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되짚어줍니다.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으니 알 수도 없었다는 신지의 말에 레이가 신지는 이해하려 했는지 묻습니다. 신지는 이해하려 했어 라면서 방어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아스카는 신지를 바보 취급하면서 자신을 어떤 취급했는지 병실에서의 일을 보여주며 말합니다. 여기서 아스카가 언급한 오카즈는 자유행위를 위한 시각자료를 뜻하는 은어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던 대로 하면 자기가 지켜봐 주겠다며 신지를 공격합니다. 심상의 공간인 열차 앞에서 아스카는 신지의 코앞까지 다가와 신지의 전부를 가질 수 없다면 자기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단단히 일러줍니다. 신지는 그러면 나에게 다정하라고 합니다. 미사토, 아스카, 레이가 옷을 입지 않은 모습으로 다정하게 대했다며 동시에 다가옵니다. 이들이 이렇게 상반신을 노출한 이유는 TVA 16화 해설에서 다루었듯이 이들이 그동안 좋은 대상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고 신지는 거짓말이라며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들은 신지의 인격장애를 잘 드러내줍니다. 버려짐에 대한 두려움의 증세 중 하나로 본인이 가깝다고 느끼는 사람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 굉장히 높은 기대치를 가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을 몰아붙이게 된다던가 무섭다던가 하는 이유는 그 다음 신지의 대사에서 알려주듯이 언제 자신이 필요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버려짐에 대한 공포 때문입니다. 이런 신지의 태도는 세 사람의 싸늘한 반응만 불러왔습니다. 장면은 바뀌어 미사토의 집 주방입니다. 아까와는 다른 자리에 아스카가 앉아 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지는 무언가 도움이 되고 싶고 계속 함께 있고 싶다며 아스카에게 다가옵니다. 인격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은 신지와 같은 태도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반응 패턴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더라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엔드 오브 에반게리온 초반에 설명드린 부정적 치료 반응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신지는 자신의 이야기가 계속 실패로 끝났음에도 아스카에게 계속 함께하자며 조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아스카는 싸늘한 표정을 지을 수밖에 없었는데 레이나 미사토,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다양한 이유의 두려움이 결국 남은 아스카에게 오도록 한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스카는 물러나는 상대를 쫓아 테이블을 끼고 돌면서 공격적인 태도로 장황하게 상대를 거침없이 비난하는 인격장애 한 모습을 보입니다. 결국 신지의 가슴팍을 밀쳤고 신지는 중심을 잃고 커피포트와 함께 넘어져 버렸습니다. 넘어진 신지가 천천히 몸을 일으키면서 자신을 도와달라고 혼자 두지 말아달라고 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폭력적으로 돌변하더니 자기를 죽이지 말아달라고 합니다. 이제 버림받는 것에 대한 공포가 죽음 충동까지 도달한 것입니다. 아스카는 끝까지 거절하고 둘의 인격장애는 결국 충돌해서 고개를 숙이고 있던 신지가 갑자기 돌변하여 아스카의 목을 잡고 조르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후 나타나는 붉은 배경의 장면들은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손으로 목을 조르는, 즉 죽음을 가져오는 순간을 그렸다는 것입니다. 제가 엔드 오브 에반게리온의 세 번째 해설 영상에서 설명드렸듯이 손은 상대와의 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매개 대상입니다. 그 손으로 자신이 상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상당히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손을 맞잡음으로써 친밀감을 전달할 수 있고 목을 조름으로써 공격적인 감정이 전달되기도 합니다. 이 장면들에서 그 손의 주인은 모두 상대의 목을 조르는 행동을 했다는 공통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때 흐르는 곡은 너무도 유명한 오라 달콤한 죽음이여입니다. 이 노래의 가사까지 보신 분들은 지금까지 설명드린 신지의 심정을 대입해서 새롭게 느끼시기에 충분하리라 생각합니다. 이어서 등장하는 그림들은 어딘가 불쾌합니다. 하지만 이 그림들에는 일정한 규칙이 있습니다. 마치 아주 단순하게 사람을 그린 그림은 사람이라는 대상을 매우 공격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뒤에 좀 더 나아진 실력으로 그린 것 같은 그림은 동물의 시체가 훼손된 모습을 그렸는데 벌레가 꼬일 정도로 심하게 부패된 것을 관찰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실력이 꽤 좋은 그림이 등장합니다. 그림의 흐름상 점차 나이가 들어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건 안노 히데아키 스스로 자신의 과거를 돌이켜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그림들 다음으로 신세기 에반게리온의 모든 작품의 이름이 프레임 단위로 빠르게 지나가면서 소개되고 있고 그걸 제작한 감독은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자신이 어려서 그린 적이 있었거나 자신의 기억에 인상 깊었던 것을 점차 나열했다가 어느 정점에 오른 현재의 상황까지 보는 이들에게 소개하는 장면이었던 것입니다. 지금부터 신지와 다른 목소리가 나누는 대화는 신지가 인식하는 타인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아무것도 없는 흔들림 없는 세계가 싫었다고 신지는 말합니다. 이 말을 잘 생각해보면 신지 혹은 안노 히데아키는 이미 고정불변의 절대지로 이루어진 세상을 가장 이상적인 세상으로 생각한 적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세상에 대해 이미 한번 결론을 내린 것이죠. 고정불변보다 역동적인 변화로 가득한 세상이 좀 더 낫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지금은 신지를 죽음 공포로 몰아넣는 이 인식이 나중에 임팩트에서 결정을 내리는 데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신지는 타인이 자신과 같은 마음을 가지지 않는 것을 자신을 배신한 것이라고 결론 짓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 타인은 모두 죽어야 한다고 결론을 짓습니다. 여기서 손은 무얼 위에 있는지 질문하지만 신지는 아까와 달리 직접적인 답을 내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손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를 신지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마음까지 물어오자 신지는 극단적인 대답을 합니다. 차라리 없는 게 낫다며 자신도 죽으라고 합니다. 이제 신지는 자신의 존재 이유에 대해 묻습니다. 과거 TVA 25화에서 물었던 존재의 이유, 레종데르트에 대해 물은 것입니다. 제가 대사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한 영상이 있으므로 한번 챙겨서 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신지의 존재 이유를 묻자 신지는 자신이 여기에 있어도 되는지 묻습니다. 그러나 화면에 자막으로 적힌 대답은 신지의 심리를 마구 흔들어 놓습니다.
여기서 잠시 되돌아가서 신지와 다른 사람들이 대화를 주고받는 사이에 등장하는 일렁이는 사람 모습들이 나오는 장면을 설명드리자면 그 해답은 거대한 릴리스의 부활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신 에반게리온 극장판에서 인공적으로 부활시킨 릴리스의 코어 부분에는 지구상의 고대 생명체까지 포함하는 영혼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이들이 에바 인피니티라는 형태로 표현된 것입니다. 엔드 오브 에반게리온은 인류에 대한 이야기이므로 그동안 이 땅에 존재했다 죽었던 인류 전체가 코어를 형성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처음엔 이들이 전진하듯이 한 방향으로 걷다가 그 다음 장면에서 이들이 공중에 어떤 구의 형태를 따라 움직이고 결국 이들이 뭉쳐 하나의 거대한 구를 이루었음을 알려줍니다. 이게 결국 부활한 릴리스를 이루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음 장면에서 릴리스가 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장면은 네르프 본부입니다. 파일럿의 반응이 한없이 0에 가까워졌다는 보고와 함께 0에 수렴하는 데이터와 무한을 표현하는 데이터가 번갈아가며 등장합니다. 신 에반게리온 극장판에서 좀 더 시간을 들여 설명한 것은 이미 엔드 오브 에반게리온에서 등장한 적이 있었던 것이죠. 에바 시리즈와 지오프론트가 2층을 통과했다는 보고는 대기권을 구분하는 표현으로 약 90km에서 150km 구간을 말합니다. 이때 잠시 보이는 저 문양은 아마도 울트라맨 타로의 변신 도구를 모티브로 한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안노 히데아키는 아까 신지의 말에 이어 이미 결말에 대한 복선을 던진 것입니다. 울트라맨 타로는 결국 인간으로 남는 결말이었으니까요. 지오프론트는 계속 상승 중입니다. 여기서 고도 22만 킬로미터가 나오는데 21년도에 폭파된 채널에서 이걸 언급하니까 지구의 반지름이 약 6,400km인데 말도 안 된다는 댓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일단 자막으로나 대사로나 분명히 언급되는 내용은 맞습니다. 그런데 왜 22만 킬로나 되는지는 거리를 측정하는 원리를 이해하면 쉽습니다. 특정 파장이나 레이저를 이용해서 반사되어 돌아오는 시간으로 거리를 환산하여 측정하는 특성을 생각하면 저 고도는 지표면이 아닌 다른 지점을 찍고 돌아온 셈입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찍고 돌아온 것인지는 다음 대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분명 릴리스에 의한 안티-AT 필드가 계속해서 확대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확대라는 말은 이미 그 전부터 진행되고 있었다는 의미죠. 따라서 신 에반게리온 극장판에서 등장했던 마이너스 우주와 같은 다른 차원이 열려 그 공간에 있는 무언가에 부딪혀 돌아온 값으로 측정한 것이라며 고도 22만 킬로미터도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작품에서 대기권의 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쓰는 고도를 표현하고 숫자로 또 다른 차원의 영향을 받은 고도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지금 저곳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제 지오프론트는 F층에 돌입했고 여전히 모든 에반게리온은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오바의 보고대로 릴리스에 의한 안티-AT 필드가 계속 확대되면서 물질화, 즉 우리가 오감으로 알 수 있는 상태가 되어갑니다. 이윽고 하얗게 퍼져나간 릴리스의 안티-AT 필드는 빛이 나는 영역이 되었고 그곳에서 릴리스가 솟아올라 부활하였습니다. 그녀가 손을 들어 검은 달을 감싸듯이 손을 펼쳤고 전체적인 모습은 이렇게 검은 달을 두고 소중하게 다루듯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결국 안티-AT 필드가 임계점을 돌파했고 모든 생명체는 AT 필드를 유지할 수 없게 되어 이제 형태를 잃을 단계에 도달하였습니다. 드디어 12장의 날개가 전개됩니다. 해와 달이 일직선으로 놓여있는 상황에서 거대한 날개가 펼쳐지는 장관이 연출됩니다. 이제 모든 생명체의 어머니 릴리스는 자신의 욕망대로 인류라는 자신의 후손이 더 나은 생명체로 나아갈 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부활한 릴리스와 12장의 날개에 대한 해설은 이 영상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 순간을 두고 후유츠키는 가프의 방이 열린다라고 하면서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의 문이 열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과거 아야나미 레이에 대해 설명하던 리츠코는 가프의 방을 열어본 적이 있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건 아마도 여기까지 이야기가 진행된 적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녀는 레이의 마음과 하나가 된 신지가 결국 극복하지 못하고 릴리스만 남겨둔 결말을 지은 적이 있기 때문에 가프의 방을 열었더니 레이의 영혼만 남았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겐도가 지하의 릴리스에게 레이를 데리고 나타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그를 기다렸고 단지 그를 죽이는 것만이 아니라 모두 폭파시켜버리는 것으로 결말을 지으려고 했던 것은 억압된 욕망이 만들어낸 대상 A에 해당했던 것이죠. 그녀가 총에 맞는 순간 그녀의 눈앞에 교복 레이가 등장한 것도 이런 부분을 포함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 장면은 릴리스가 고개를 숙이고 바라본 탓에 이렇게 얼굴이 확대되고 왜곡되어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 저곳은 지오프론트이며 F층에 도달한 만큼 중력이 약해져서 주변의 잔해들이 공중에 떠오른 것입니다. 릴리스의 손바닥이 갈라지고 벌어지면서 검은 달 주변으로 붉은빛 입자들이 돌아다닙니다. 이제 저 시점에 모든 인류는 다음 장면에서 모두 엘시에라 되면서 형태를 잃게 됩니다. 리츠코 역시 엘시에라 되었으며 폭발로 갈갈이 찢긴 미사토 역시 엘시에라 되었습니다. 이제 레이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억압된 욕망을 상징하는 교복 레이는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의 인식을 반영합니다.
휴우가에게 미사토가 입을 맞추자 엘시에라 되었고 아오바는 무슨 생각을 했던 것인지 옷을 입지 않은 레이들이 잔뜩 다가왔습니다. 후유츠키는 공중에서 강림하듯이 내려오는 유유로 변하는 레이를 보았습니다. 모든 생명체가 그 형태를 잃어가면서 마야는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불안해하던 마야의 손 위로 누군가 손을 얹었고 뒤에서 리츠코가 나타났습니다. 리츠코는 마야의 얼굴을 다정하게 감싸주고 강렬하게 안아주었습니다. 마야는 바라던 바를 이루었기 때문에 기쁨의 눈물을 흘리다 그렇게 엘시에라 되었습니다. 그녀의 노트북에는 리츠코가 남긴 메시지 I need you가 선명하게 남아있었습니다. 제레이 모노리스가 점차 꺼지면서 마지막 킬 의장만 남았습니다. 킬 의장은 시작과 끝은 같은 곳에 있으며 자신은 이것으로 만족한다는 말과 함께 녹아내렸습니다. 인체에 해당하는 부분이 엘시에라 되자 그 영혼이 붉은 빛 입자로 올라갔고 나머지 기계화된 부분은 바닥에 어지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 겐도가 남았습니다. 겐도는 다른 사람과 다른 방식으로 결말을 맞이합니다. 겐도는 빼앗긴 오른팔을 감싸주고 누워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교복 레이가 나타났다면 이 순간 내내 기다렸다는 그의 말과 함께 유이를 만나게 됩니다. 겐도는 신지에게 말하지 못한 속내를 털어놓습니다. 자기가 있으면 신지에게 상처만 남길 뿐이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낫다는 말을 합니다. 이건 아까 신지가 했던 말들과 동일합니다. 신지 역시 타인을 이해하기보다는 자신을 이해해주길 바라는 마음이 더 컸고 때문에 타인과의 관계는 상처를 주고받는 단지 피하고 싶은 것일 뿐이었습니다. 겐도 역시 안노 히데아키 생애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신지가 타인을 무서워하는 것처럼 겐도는 신지를 무서워했던 것이죠. 신 에반게리온 극장판에서 설명되듯이 겐도는 유이로부터 받은 사랑이 낯설고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신지처럼 자신이 상처받는 것이 무서우니까 세상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털어놓은 겐도는 이 모든 것의 응보를 받아들이기로 하며 아들 신지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고 악마처럼 그려진 초호기에게 상반신을 물어뜯기고 맙니다. 남아서 우뚝 서 있는 그의 하반신 앞에 떨어진 안경을 레이가 주워서 손에 듭니다. 여기에 소위 1대, 2대, 3대 레이가 함께 있는데 3대 레이는 현재 거대한 릴리스가 검은 달을 감싸는 듯한 손동작을 똑같이 하므로 자신이 누구의 부활인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야기에 등장하는 순서대로 서 있으므로 모든 이야기의 시작과 끝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에바 시리즈가 자신의 코어에 꽂힌 창을 두 손으로 움켜쥐고 더 깊숙이 찔러 넣습니다. 이때 자막을 보면 목소리는 레이로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거대 레이와 동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레이와 같은 얼굴을 가지게 되었고 목소리도 레이와 같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레이가 억압된 욕망 대상 A를 의미하는 것처럼 그들을 만든 제레와 릴리스의 욕망에 따라 인류를 다음 생명체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행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들이 창을 찔러 넣자 코어가 더 밝게 빛이 납니다. 더 높은 에너지를 가지게 된 이들은 검은 달 주변에만 일어났던 LCL화를 전 지구상으로 퍼지게 만들었습니다. 붉은 핏방울이 떨어지고 모든 지표면이 붉은 LCL이 되면서 비명과 환희가 함께 섞인 소리와 함께 붉은 빛 입자와 푸른 십자가가 동시에 등장합니다. 스크립트에서 빛의 십자가로 불리는 이들에 대해 작품 내에서 알 수 있는 것들을 차근차근 밟아가다 보면 좀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사도가 죽을 때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의 소멸을 뜻할 때만 등장했을까요? 신 에반게리온 극장판에서는 네르프에서 만드는 에반게리온이 폭발할 때에도 볼 수 있습니다. 검은 레이가 자신의 불행에서 벗어나 엘시에라 되었을 때도 작게나마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꼭 소멸을 의미하는 때만 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신 에반게리온 극장판의 추가 영상 중에 특전 영상에서 임팩트의 과정을 매우 가까이서 묘사한 장면이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눈에 띄는 점은 붉은 경계에 앞서 이 빛의 십자가가 형성되고 그 근처에는 에바의 인피니티가 일어선다는 점입니다. 키타카미가 목격한 장면에서도 그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에바 인피니티 등장 직전에 빛의 십자가가 먼저 형성되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사도나 에반게리온 같은 높은 에너지를 가진 존재의 소멸, 사도나 신 에반게리온의 겐도처럼 강력한 에너지 공격과 같은 높은 에너지의 방출이 이루어질 때 이런 묘사가 등장합니다. 이를 종합해보면 빛의 십자가가 어떤 존재가 아니라 에너지의 결집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임팩트 때마다 등장하는 빛의 십자가는 안티-AT 필드가 전 지구상에 방사되었을 때 생기는 에너지에 의한 현상인 것입니다. 이들 사이에서 떠오르는 수많은 붉은빛 입자들은 검은 달과 릴리스를 향해 모여듭니다. 이때 설정화를 보면 검은 달 안으로 나선을 그리며 빨려드는 입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 존재했던 영혼들과 현재 존재하는 영혼들은 모두 검은 달과 릴리스에게 모이고 있는 것입니다.
저 멀리서 바라보면 릴리스 주변으로 에바 시리즈가 둘러싸고 있고 릴리스의 이마 위쪽에 신지와 초호기가 변한 생명의 나무가 있습니다. 생명의 나무가 레이의 모습을 한 릴리스에게 다가오자 이마가 갈라지더니 여성의 생식기 모양을 갖추고 그 가운데에는 사람의 눈이 생겼습니다. 생명의 나무가 된 초호기는 검은 달로 들어가거나 손바닥에 나는 여성의 성기 모양으로 들어가도 되었을 텐데 왜 이마를 통해 릴리스에게 들어간 것일까요? 이건 이마에 난 눈, 이른바 제3의 눈과 관련이 있습니다. 일부 양서류나 파충류에는 지금도 외관에서 눈에 해당하는 흔적기관을 찾을 수 있습니다. 흔히 머리의 정수리에 해당하는 곳에 있기 때문에 두정안이라고도 하는 이 기관은 인간에게도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뇌의 안쪽 가운데 위치한 송가선이라고 부르는 곳이 있는데 두정안처럼 빛의 양을 감지하는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기관이 발견된 기록은 고대 그리스부터입니다. 당연히 의학적 과학적 지식이 부족했던 당시로는 프네우마라는 생명에너지를 조절하는 곳으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송가선이라는 기관이 밸브처럼 생명에너지를 조절한다는 이론은 중세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17세기 르네 데카르트는 해부학과 생리학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첫 저서인 인간론과 마지막 저서 영혼의 정념에서 송가선을 논하면서 영혼의 주된 자리이자 우리의 모든 생각이 형성되는 곳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인간론에서 인간을 신이 창조한 존재이자 몸과 영혼이라는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기술하였습니다. 그리고 뇌의 앞쪽에 있는 영혼들이 뇌의 뒤쪽에 있는 영혼들과 소통하는 통로로 송가선을 설명하였습니다. 미뤄왔던 해설을 하나 하자면 이 작품에서 잠시 돌이켜보면 거대 레이가 일어나게 되었을 때 눈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 눈 너머의 공간이 보였습니다. 송가선의 위치와 거의 일치하는 이 장면을 보면 붉은 빛으로 영혼을 표현하는 이 작품의 규칙에 따라 눈 너머에 비치는 붉은 빛은 거대 레이, 즉 부하는 릴리스의 영혼을 의미하겠죠. 하지만 아직 릴리스의 욕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에반게리온과 하나가 된 인간의 영혼이 필요하였습니다. 신지와 초호기가 이곳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 내면에 존재하는 다른 영혼들과의 결합을 위한 과정으로 진입하는 것을 묘사한 것입니다. 이제 잠기듯이 들어간 생명의 나무는 붉은 수면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는 기존의 인류들의 영혼들이 만들어낸 붉은 사람과 이번 임팩트를 위해 죽은 영혼들이 만들어낸 푸른 머리의 레이들이 여러 거대한 흐름을 이루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모여드는 곳에 대한 정보는 스크립트에서 알 수 있습니다. 다름 아닌 붉은색 검은 달입니다. 분명 검은 달은 밖에 있는데 내부에 들어오니 붉은 검은 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좀 이상하지만 이렇게 적은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생겼습니다. 신극장판 Q에 등장하는 검은 달은 왜 다르게 생겼으며 그것이 솟아오르자 흙먼지처럼 떨어지는 에바 인피니티는 무엇인지 말이죠. 검은 달은 고대의 생명체였든 인류였든 죽은 영혼으로 구성해서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지는 검은 달 주변을 무리지어 다니는 레이를 알아보고 아야나미 레이를 부르자 이들의 머리는 모두 신지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현상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에바 시리즈가 거대 레이와 동화되었을 때 머리 부분만 레이와 동일한 형태로 변한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모든 영혼들이 신지와 동화되어 신지가 인식하고 생각하는 대로 그대로 반영될 것임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신지가 일체화의 원리를 따를 것인지 개별화의 원리를 따를 것인지에 따라 이들은 그대로 반영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신지는 순식간에 많은 장면을 지나가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아스카나 미사토, 레이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들이 하는 말은 모두 부정적입니다. 어쩌면 신지가 혼자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들리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모든 대사들이 가리키는 방향은 거절이라는 주제를 메시지로 담고 있습니다. 장면은 그림에서 실사를 겹치는 방식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그 중에는 습작으로 보이는 여성의 모습을 그린 그림도 있는데 모두 여성의 벗은 몸이나 관음적인 관점의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때 어지럽게 섞인 소리에는 사실 대사가 있습니다. 스크립트를 확인하면 이런 대사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말을 번역하자면 온통 거절과 비하하는 말뿐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미사토와 레이, 여성의 목소리들은 편해지고 싶은지, 안식을 얻고 싶은지, 자신과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고 싶은지 묻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아스카의 목소리가 갑자기 등장해서 너와는 절대로 싫다는 말로 갑자기 분위기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흐름을 보면 신지가 애니메이션에서 벗어나서 점차 사실적인 현실로 들어오고 마지막 누군가가 무섭게 뜬 눈을 기점으로 현실 세계를 비추게 됩니다. 바흐의 예수, 인간, 소망의 기쁨이 흐르면서 보이는 실사 장면들은 신세기 에반게리온 극장판 사도신생의 공개 전야제가 있었던 극장, 물 표면에 반짝이는 윤슬, 전성과 송전탑, 열차, 고양이, 도시의 전경, 그 안에 분주한 다양한 모습, 전신주, 여성의 나체, 시소 등 모두 에반게리온 제작진이 직접 촬영한 것입니다. 신지가 갑자기 누군가를 부릅니다. 그 부름에 대답한 것은 미사토였습니다. 신지가 꿈이란 뭘까? 라고 물어보자 아스카가 꿈이라며 대답합니다. 레이가
그래 꿈이라며 되묻습니다. 이때까지 대사들은 무리지어 이동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함께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텍스트로 기분 좋아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의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까 등장한 장면들의 흐름을 살펴봐야 합니다. 자연과 도시 전경 혹은 그 속의 모습을 보여주다가 수많은 사람들의 군집을 촬영하였고 이번엔 사도신생 전야제에서 촬영한 것을 시간차를 두고 오버레이하여 보여주었습니다. 이 넓은 세상 위에 길고 긴 시간 속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여기 모인 사람들은 안노 히데아키의 창작물, 즉 꿈을 찾아 모인 사람들입니다.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을 보고 텍스트는 기분 좋아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반응은 모르겠다였습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대상을 현실이라고 했습니다. 이 대사를 하는 동안 보여지는 장면은 극장의 영사기에서 나오는 램프빛과 주요 성우들 3명의 실제 모습을 겹쳐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안노 히데아키의 창작물, 즉 꿈에 등장하는 이들은 현실에서 실제로 존재하는 이들이지만 안노 히데아키의 꿈을 쫓아온 사람들에게는 그런 현실보다 자신들이 마주했던 캐릭터가 현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레이는 타인의 현실과 자신의 진실 사이에 진실의 간극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안노 히데아키의 상황을 말합니다. 안노 히데아키는 자신의 꿈을 그려내어 사람들에게 소개하면 이해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을 겁니다. 창작자라면 누구나 꿈꾸는 그런 행복을 안노 히데아키는 관심은 받았지만 자신의 진심과 사람들의 인식 사이에 있는 간극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몰라서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레이는 그가 꿈속에서만 행복을 찾으려 한다는 지적을 한 것이죠. 이때 아까 서있던 성우 3명은 각각 캐릭터를 분장한 마네킹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만 보고도 미사토, 레이, 아스카다 라고 인식하지만 사실 이것은 모양만 비슷하게 둔 어설픈 가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식은 그 세 캐릭터를 떠올리고 현실에서도 존재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의 현실에서 창작물 속의 캐릭터는 존재하지 않는 말 그대로 아무도 없는 세계인 셈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현실이 아니고 아무도 없는 세계라고 말한 것입니다. 레이는 신지의 말 중에 현실이 아니고 아무도 없는 세계라는 말을 두고 그걸 꿈이라고 설명합니다. 애초에 그런 꿈을 꾸었고 그런 꿈을 따라 창작물을 만들었으며 그 창작물에 사람들이 호응했고 사람들은 그 창작물을 현실로 여기게 되었기 때문에 현실 속에 아무도 없게 된 원인을 꿈으로 연결지은 것입니다. 신지는 그래서 여기엔 내가 없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내가 없다는 말은 중의적으로 쓰였을 수 있습니다. 작품 속에서 자신이 풀어낸 이야기는 자신이 바라는 것, 즉 존재하지 않는 것을 반영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실제로 존재하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그려넣은 것도 아니죠. 따라서 작품 속에서 자신이 없다는 의미는 꿈, 즉 창작물 속과 현실 모두 사람들이 진실된 자신을 볼 수 없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레이는 신지에게 꿈을 좋을 대로 지어내서 현실에 대한 복수를 하고 있었다고 꿰뚫어 봅니다. 신지는 안 되는 거냐며 반문하고 레이는 허구로 도망침으로 진실을 속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신지는 나 혼자만의 꿈을 꾸는 것이 안 되냐고 묻고 레이는 그건 꿈이 아니라 현실을 메우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이 말이 끝나자 또다시 극장 안에 모인 사람들을 비춥니다. 그리고 이들이 모두 자리를 비운 텅 빈 극장을 보여줍니다. 이 대화의 흐름과 장면의 변화를 보면 안노 히데아키는 자신의 꿈, 창작물로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일종의 복수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난해한 장면이나 대사를 통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헤매도록 하고 현실에서 불가능한 상황이나 일들을 창작물로 풀어내므로 감정을 해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작품의 결과는 이렇게 자신의 꿈, 즉 창작물을 보러 온 사람들을 모두 떠나보내게 되는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그러자 신지는 그럼 내 꿈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 물었고 레이는 그건 현실의 이어짐이라고 대답합니다. 신지가 나의 현실은 어디에 있는 거냐며 묻자 레이는 꿈의 끝에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안노 히데아키의 창작은 현실에서 느끼는 감정을 반영한 것이며 그런 현실을 반영한 작품이 끝나는 것이 비로소 꿈의 끝인 것을 말한 것입니다. 사실 창작 활동을 멈추는 순간에야 그 꿈과 현실에 계속되는 굴레가 끝나는 셈이죠. 레이의 말이 끝나면서 매우 빠르게 지나는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을 보여줍니다. 안노 히데아키의 현실이 반영된 꿈을 보고 누군가는 힘과 희망을 얻었고 누군가는 절망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이 말이 끝나자 릴리스의 목이 찢어지며 피가 뿜어져 나왔고 릴리스는 피를 뿜으며 균형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그 피는 달의 표면에 뿌려질 정도로 멀리 뻗어나갔으며 릴리스는 뒤로 젖혀지며 계속 피를 내뿜습니다. 릴리스의 고개가 완전히 뒤로 젖혀지면서 다시 장면은 바뀝니다. 다시 신지의 꿈속입니다. 저 멀리 수면이 보이고 달이 보입니다. 놀란 신지가 계속 바라보고 있는데 이번엔 그 앞에 레이가 있습니다. 이 장소에 대해서 레이는 LCL의 바다라고 소개합니다. 생명의 원천이 되는 바다의 가운데라고 말이죠. 이곳에서는 에이티필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보면 레이의 손이 신지의 몸통에 그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성적 결합을 한 것처럼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런 장면의 기원은 이 영상에서 설명을 해두었으니 영상이 끝난 후 시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장면에서는 레이의 두 손이 신지의 몸통에 연결된 것에 더해 다리마저 신지의 팔과 구분이 없이 이어져 있습니다. 신지가 죽은 것이냐 물었을 때 레이는 모든 것이 하나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신지가 원하는 세계, 즉 안노 히데아키가 원하는 세계였다고 말합니다. 신지는 자신의 손을 펴서 그 안에 따로 존재해 있던 미사토의 십자 모양의 펜던트를 봅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던 생각을 따르기로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두 번의 복선을 생각하면 신지가 바라던 세계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신지는 이것은 틀리다라고 대답하게 됩니다. 레이는 타인의 존재를 원하면 다시금 마음의 벽이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멀어지게 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다시 타인의 공포가 시작되는 것이라고 말이죠. 신지는 자신의 신념을 따르기로 합니다. 서로 경계가 없었던 레이의 팔을 신지는 손을 내밀어 잡을 수 있었고 몸을 일으켜 세워 두 손을 맞잡습니다. 비로소 신지는 타인에게 다가가는 법을 그리고 타인을 이해하는 시작을 배운 것입니다. 이제야 엔드 오브 에반게리온의 제26화의 제목이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장면이 바뀌어 신지는 레이의 무릎에 누워 있습니다. 거기선 불쾌한 일만 있었던 것 같다는 말을 하면서 어떤 장소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지금까지 해온 창작 활동에 쏟아부은 시간과 그것에 매진했던 환경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도망치는 것도 괜찮았을 겁니다. 하지만 도망쳐서 좋은 일이라고는 없었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 이유를 자신이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창작물이나 창작 활동이 없는 자신은 자신을 표현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한 것입니다. 심지어 아무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말로 그것이 자신에게 모두를 의미하는 것임을 말합니다. 카오루가 앞에 나타나 다시 한번 AT 필드가 다른 사람과 구분짓는 것이 신지나 타인을 상처 입혀도 좋은 건지 물어봅니다. 신지는 이제 상관이 없었습니다. 타인의 가치를 알게 되었으니까요. 신지는 마음속에 있는 이들이 누구인지 궁금했습니다. 이들은 희망이라고 대답합니다. 레이와 카오루는 이 작품에서 끝이자 시작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이들이 자신을 희망이라고 소개한 것이나 뒤에 덧붙여진 말은 신지의 끝과 시작을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신지는 자신과 타인을 서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어려서부터 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그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의 끝에 신지는 바뀔 수 있다고, 바꾸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이런 신지의 시작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신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마음이 영원하거나 오래가지 못하는 혼자만의 믿음이나 기도와 같은 것이라고 말이죠. 언젠간 배신하고 날 버릴 수 있지만 다시 한번 만나고 싶은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이때 주요 캐릭터들이 한자리에 모였고 레이 역시 신지의 뒤편에 살짝 보이는 것으로 함께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후에 나오는 대사는 TVA 26화 해설과 중복되는 것이 많아서 이 영상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클라이맥스에 오르는 음악과 함께 릴리스가 뒤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희고 반투명한 날개는 사라져버립니다. 이제 인류의 변화를 결정할 주체는 더 이상 이 릴리스가 아닙니다. 넘어가는 릴리스의 왼쪽 눈동자에서 동공을 통해 홍차와 각막을 찍고 나오는 초우기가 있습니다. 초우기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우리 쪽을 향해 바라봅니다. 릴리스의 손에 있던 성기 모양이 사라지고 초우기의 포효와 함께 12장의 날개가 펼쳐집니다. 이제 인류의 변화는 초우기의 손에 맡겨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려는 신의 의지를 거스르는 초우기는 신의 관점에서 악마와 같을 것입니다. 스크립트에 따르면 수면에 있던 LCL은 붉은색 피로 변하게 됩니다. 검은 달이 금이 가면서 세포 분열처럼 분할되고 붉은 액체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 액체는 릴리스의 하복볼을 타고 내려 흐르다 붉은 피로 가득한 검은 달은 붉은 액체로 튀면서 고리 형태로 사방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그 깊은 중심에는 초우기가 눈빛을 드러내며 있었습니다. 무수히 많은 붉은빛 입자가 지표면을 따라 흩어집니다. 릴리스, 즉 거대 레이는 목이 비틀어지며 몸에서 떨어져 나가고 있었고 그 틈새로 붉은빛 입자들이 빠져나와 떠돌아다닙니다. 이윽고 팔도 떨어져 나가고 지상에 낀 피 연기 속으로 목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양팔도 지상으로 떨어집니다. 이때 이들의 이동 속도를 알 수 있는 흰 수증기와 같은 연출을 보여줍니다. 멀리서 본 모습을 보면 떨어진 머리와 팔 부분에 엄청난 피의 기둥과 파동을 볼 수 있습니다. 초우기는 입을 벌려 롱기누스의 창을 몸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리고 그 창을 꽉 움켜쥐고 좌우로 벌려 두 갈래의 나선 형태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나선의 중심에서 생긴 빛이 하나로 모여 빛 파동으로 동심원 형태로 퍼져나갑니다. 에바 시리즈에게 꽂혀있는 창을 그 빛이 지나가자 지하의 릴리스 하반신처럼 변하다 터져버립니다. 빛의 파동이 모두 지나가자 모든 에바 시리즈는 같은 결과를 맞이하며 멀리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에바 시리즈는 그 빛을 잃으며 석화되어 갑니다. 피의 연기와 운해 가운데 떨어지는 에바 시리즈들이 보이는데 스크립트에서 이들을 천사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신의 의지를 반영하는 존재였다는 것이죠. 카오루가 등장한 순간에 있던 에바 시리즈를 닮은 석상에 날개가 달려있는 것도 이런 중심 내용을 담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 초호기의 날개가 접히며 사라져갑니다. 그리고 초호기는 눈빛이 사라지며 석화되어 갑니다. 이제 끝을 맞이한 초호기는 그 앞에 레이가 나타납니다. 이건 다른 사람들이 끝을 맞이하기 직전에 교복 레이를 보았던 것 같이 초호기가 이번 작품에서 끝을 맞이하는 장면을 묘사한 것일 것입니다. 이 중간에 유이의 대사는 신 에반게리온 극장판과 맞닿아 있습니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작품에서 설명하고 있으므로 더 보태서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이어 롱기누스의 창과 함께 십자 자세로 우주 공간으로 멀어지는 초호기와 수많은 비십자가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에서 영상을 정지하고 자세히 보시면 빛의 십자가 너머로 보이는 지표면에 피의 연기와 운해를 볼 수 있습니다. 빛의 십자가들은 멀어지는 초호기를 따라 지구에서 모두 멀어져 버립니다. 물방울이 떨어지는 것을 위아래가 뒤집힌 상태로 묘사합니다. 유이는 신지에게 이제 되었냐며 묻습니다. 이때 유이의 손이 빛을 내며 신지의 뺨을 쓰다듬으며 멀어집니다. 이런 비슷한 장면을 우리는 아스카에게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아스카는 정상적 자폐 단계를 경험했습니다. 이건 어머니와의 전능한 융합을 경험하고 두 개체 사이의 공통 경계를 가진 후 신체 자아를 형성하여 점차 분화된 후에 자기 정체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 결과는 한 명의 개체로서 어머니와 분리를 하는 것이죠. 신지는 아스카와 달리 어머니의 분화를 성공적으로 이루어냈습니다. 신지는 스스로 독립하기 위한 어려운 진리를 찾고자 합니다. 행복이란 어디에 있는 것인지, 여기에 있으면서 태어나서 어땠는지에 대해 생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당연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 번 깨닫게 될 뿐이지만 자기 자신이 자신으로 있기 위해서 말이죠. 이제 성공적인 분리를 하게 된 신지는 붉은색 피를 가진 바다에서 올라왔고 어머니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 순간 비춰진 것은 정확하게 머리가 2등분된 레이의 머리였습니다. 이제 이 지구상의 생명체들이 더 나은 생명체가 되길 바라는 모든 생명체의 어머니 욕망은 저렇게 끝났습니다. 다시 윤슬이 가득한 수면입니다. 그곳에서 후유츠키와 유이가 어린 신지와 함께 있습니다. 이 모습은 과거 20이라 네르프 탄생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다 유이가 어린 신지를 들어안는 것까지만 나왔습니다. 지금은 어린 신지를 안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그 이후의 이야기를 다룬 것 같습니다. 여기서 유이는 인간이 에바를 만드는 이유를 인간이 이 별에서밖에 살 수 없는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인류의 존속이라는 거대한 목표도 함께 언급합니다. 그리고 보여주는 붉은 피에 물든 지구가 있고 지구 주변에 피의 고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어 달과 태양이 연달아 보이다가 별들 사이에 떠도는 초호기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 초호기에 펄럭이는 것은 머리카락이 맞습니다. 다만 가면이 벗겨진 상태지만 얼굴은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메비우스의 띠처럼 생긴 롱기누스의 창이 빙글빙글 돌면서 멀어지는 모습을 두고 신지의 인사로 이 작품은 끝이 납니다. 이렇게 엔드 오브 에반게리온의 전체 해설을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24년 10월에 처음 영상을 게시해서 26년 3월까지 순차적으로 올린 영상이 다소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결말에 대해서는 최근 스튜디오 카라에서 간단하게 결론을 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무의미한 해설은 하지 않겠습니다. 충분히 개개인이 감상하시고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더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